너무 요약식으로 적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한 줄, 두 줄 정도의 그 짧은 문장형으로 우리가 적어줘야 돼. 그리고 이거는 연우야, 너도 지금 이게 적은 게 이게 3분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두 줄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좀 내용을 조정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회적 반응에서 자동차 업계, 조선업계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거기에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작업 등의 미세먼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갖다가 누가 했는지를 갖다가 거기다 적어야 돼. 이거를. 그리고 그래서 이 사회적 반응은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출처가 들어가야 된다. 출처. 저번에 필기한 거구나. 이거 선생님이 적었던 거 내용을 갖다가 좀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 그 샘플링을 보고 다음 시간에 챗 GPT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써봐봐. 주제를 좀 바꿀게. 오늘 할 거는 저번에 우리가 주제 융합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했었잖아. 기억나지? 그치? 근데 그 주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썼던 틀을 어떻게 유지를 갖다 할지 그 틀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써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바꾸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막 틀을 갖다가 자기가 틀어가지고 바꾸는 건 선생님 반대. 적어도 수업이 4회차 정도까지 진행이 됐을 때에 여기는 이 부분의 틀을 자기 걸로 조금씩 고쳐나가고 하는 거는 괜찮더라. 자, 일단은 이 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내용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 정리를 하면, 자, 저번에 우리 했던 거 복습해보자. 자, 일단 서론에는 우리 뭐가 들어가야 돼? 서론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서론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하, 정의랑 배경. 그치. 정의하고. 자, 그 다음에 크게 적어보자. 배경 적어야 돼.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 여기서 그때 이것이, 자, 나타난 배경. 자, 그 다음에 나타났는데, 자, 그것이 발달이 됐네. 발달된 배경.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문제가 된 배경. 다른 친구들은 이 문제가 된 배경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쓸 때 뭐라고 우리가 쓰냐면 이 문제가 된 배경을 우리는 문제 상황이라고 우리가 놓고 봐. 근데 이 서론 파트에서 이 문제가 된 배경에 대한 부분을 꺼내놓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너희들 평가할 때 이게 바뀌었기 때문이야. 원래는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보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바로 문제를 발견하는 역량을 보고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해. 그래서 문제가 된 배경이 이 서론 파트에서 중요해.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설명했던
사회적 반응. 이게 중요해, 이게. 사회적 반응. 사회적 반응. 자, 그래서 이 사회적 반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내용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야. 왜냐면 너네가 사회적인 반응이 이게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압축시켜서 설명을 해주면 너네가 개인이 인터뷰를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인터뷰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단체가 뭐 선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과 단체 말고 국가가 어떤 뭐 발표를 갖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사회적인 반응이라고 놓고 봐. 근데 여기에는 너네들이 꼭 기록을 갖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출처야, 출처. 출처. 이 출처를 갖다가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일단은 우리가 인터넷 URL 주소가 많을 거기 때문에 자, 이 출처를 갖다가 적을 때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디 뉴스, 조선일보 또는 뭐 조선비즈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반드시 꼭 기록해야 될 건 날짜를 꼭 기록해야 된다, 날짜. 그래서 조선일보에 우리가 어떤 기사, 땡땡땡 기사 이렇게 쓴 다음에 거기 있는 부분에 뭐 2023년 12월 26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를 적어.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URL 주소를 갖다가 꼭 길든 짧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적어줘야 돼. 왜? 그래야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이거 아직까지 안 외웠으면 다음 시간까지는 반드시 꼭 외워가지고 와. 이게 안 보고 서론에 우리가 뭐가 들어간다 딱딱딱딱딱딱 이게 내용이 나올 수 있어야 돼. 안 나오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잘 할 수가 없어. 이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실제로 두 번째 여기 이 본론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제일로 하기 쉬운 게 그때 얘기했던 장단점이지. 뭐뭐의 장단점. 근데 이 장단점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단점이라고 하는 건 문제점이거든. 장단점을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뭐가 있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 자, 근데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부분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내용이 좀 다르니까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뭘로 우리가 해주냐면 바로 표로 또는 우리가 어떤 자료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프로 제시를 해서 본인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석했던 분석 내용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어필을 꼭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 저번 주에 우리가 여기서 할 때 그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제시하고 나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을 때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즉 대책 다른 말로 하면 자, 대안 자, 이 뭐하고 있는 거? 진행하고 있는 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파악해야 돼. 자, 그러면 문제가 되어진 배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너와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딱 정해진 거지. 자, 그리고 이 대책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국가 즉 우리나라 국내하고 그 다음에 국외 즉 해외에
이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국내 국외에 대한 소재가 아니라면 자, 이 대책 대안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두 개 정도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게 옳은가 아니 틀리는가 현실적인 타당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야 돼요. 검증. 이거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대안점이었지. 대안점 어떻게 들어간다 했지? 대안점?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좀 바꿨어 이렇게 하면서 대안점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대안점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었지? 응? 창의적 대안, 오케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은 가장 이제 노멀한 거야, 노멀.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했었어. 창의적 문제 해결력적 그분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바꿨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 뭐 있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일반적 대안. 그 다음에 또 그렇지. 기술적 대안, 창의적 대안. 오케이. 자, 일반적 대안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대안하고 자, 창의적 대안하고 꼭 해보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냐? No. 다 안 해도 돼.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거를 이렇게 좀 늘려주는 이유는 너네가 이거를 채울 때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많으면 채울 내용도 많아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너네들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찾아도 안 나온다. 정말 모르겠다.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거.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자, 결론에 우리 세 가지 들어간다는데 결론 세 가지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결론 우리 뭐가 들어가야 되지? 네. 자, 주장. 네, 두 번째는 자, 이거를 기대효과. 자, 근데 요새 이 기대효과가 뭐냐면 내가 주장을 했잖아. 그럼 나의 주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전기자동차가 나오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대유행을 갖다 하고 있잖아.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를 갖다 예측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더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운전을 갖다 안 하게 될 거야. 그럼 전망과 활용성 부분에서는 당연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확대가 되고 인공지능이 우리가 쓰여지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편리로 인간이 게을러질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은 전망과 활용성이야. 자, 그래서 이 기대효과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단어를 이제 우리 쓰지 말자. 왜? 너무 식상해. 그래서 이 기대효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뭘로 바꾸냐면 전망과 활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자. 이거 전망과 활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미래적 가치. 이 전망과 활용에 대한 이 부분을 정말 감을 못 잡겠거든. 이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이 단어 있지? 뭐? 경제적 가치와 자,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또 뭐 있잖아? 그래, 기술적 가치.
잘했어. 자, 얘네들을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도 돼. 이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3번에 대한 이 타이틀을 없애고 여기다 우리가 갖다 붙여도 된다고. 잘했어.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개요서 틀 쓰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야. 이거. 자, 다른 것도 혹시 궁금한, 여기서까지 해서 우리 궁금한 거 없나요? 우리 나경이 왜 이렇게 굳었냐? 왜 이렇게 굳었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 지금? 아니야? 은우가 아까 꼬맹이가 아니라고 했구나? 은우야, 미안. 야, 은우야, 아까 너 저기 뭐지? 그 댓글에 썼던 게 남았다, 야. 근데 네가 거기서 학년이 제일 어린 건 어린 거잖아. 그지? 근데 오늘 잘했어. 그 인정. 은우야, 저기, 영우야. 은우한테 전해줘. 잘했다고. 옆에 있네. 오리네나, 오리! 오리! 자. 자, 보자. 자, 오늘은 챗 GPT를 갖다 할 거야. 자, 이 챗 GPT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하냐면, 올해 이제 그 오픈형 AI, 이 챗 GPT는 오픈형 AI야. 이 오픈형 AI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지. 즉,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특징이야. 이거는.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걸로 대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야. 지금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창의성, 창조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인공지능은 원래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개발이 됐느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초지능의 형태로 우리가 개발된 거야. 초지능. 초지능이면 왜 천지 아니냐? 자,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예능 프로에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204. IQ 204야, IQ가. 우리나라에서 IQ가 203인 김웅용 아저씨가 있는데, 김웅용 아저씨는 IQ 203. 지금 나이가 선생님하고 동갑인데, 그 사람은 공무원, 그것도 진급도 안 해. 그냥 공무원 7급에서 만족하고 지금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나이가 젊어. 30대 초반이야. 근데 그 친구가 나와서 이게 자기가 보여줘야 돼. 웩슬러 지능검사 만점. 그러면 웩슬러 지능검사 만점이면 IQ가 16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IQ 인정을 갖다 받는 장소에서 204를 받았어. 우리나라 멘사에서는 202를 받았어. 그러니까 진짜 머리가 좋은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지능이라고 표현한다. 초지능. 영재 발굴단에도 나왔던 친구인데 보니까 27살 때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으로 나온 거야. 어른으로. 진짜 대박인 거지. 자, 근데 IQ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게 실제로 공부를 하면 올라가. 선생님의 IQ도 146이야. 그러니까 이게 IQ가 이게 높다 낮다를 떠나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게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하고 지금 내가 나중에 공부를 갖다 더하면 지금 IQ가 150이야. 근데 나중에 200도 될 수 있다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IQ는 지능지수 검사이기 때문에 지능지수 검사.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일정 수준을 갖다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초지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자, 그 초지능이어도 이 머리를 갖다 훈련하지 않는 한은 내가 지능이 그냥 좋은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창의성에 대한 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야. 자, 근데 이 챗 GPT는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이 초지능이 맞다. 초지능. 자, 근데 선생님 물어봐야지. 이거 챗 GPT를 이거 왜 갑자기 하게 됐을까? 아니 보통 인공지능을 갖다가 만들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각자가 개인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연구하던 걸 보유하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어. 그걸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근데 그렇게 우리가 훈련시키던 걸 왜 갑자기 이렇게 오픈을 갖다 시켰을까? 그 이유부터 우리 먼저 물어봐야 돼. 우리 인공지능을 갖다가 왜 오픈시켰을까? 혹시 아는 사람? 응? 인공지능을 왜 오픈시켰을까? 누구 말해볼 사람? 없나요? 이유는 최초의 우리가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을 우리가 한 그 여성형 인공지능한테 80개의 단어를 가르쳐주고 나중에 뭐를 갖다 물어봤느냐? 인공지능한테 나중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여성형 인공지능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없애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80개의 단어로. 자, 그리고 많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주고 있을 때 그 남성형의 그 인공지능도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인간은 없어져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갖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 서류로만 지금 접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그 인공지능이 접해서 즉 사람들의 우리가 동화가 되어지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이 오픈형 AI를 선택한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챗 GPT는 그걸 통해서 거꾸로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주는 게 단편적인 게 아니고 여러 각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머신러닝, 즉 학습을 갖다 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그게 오픈형 AI의 장점이야. 자, 그런데 다양성을 갖다 갖추겠지.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로봇의 얼굴을 갖다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의 감정과 많은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갖다 시키게 되면 로봇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얼굴을 결정할 수가 없대. 왜?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태어날지,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표현이 될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챗 GPT는 단점이 있어요, 얘들아. 어떤 단점이냐면 이 챗 GPT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내놓은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GPT, 즉 인공지능하고 그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어졌느냐? 아니, 안 됐어.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우리가 연동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챗 GPT는 한계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 챗 GPT하고 비슷한 게 있어. 뭐냐? 우리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이건 이제 미국 거고 네이버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
이게 바로 거대 인공지능이야.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선생님 그럼 챗GPT도 거대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이 인공지능은 다 거대 인공지능이야. 그 TV에서 우리가 KT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광고하잖아. 다 그 거대 인공지능이다. 자, 근데 그 거대 인공지능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위야. 지금 챗GPT가 1위인데 챗GPT는 이것만 가지고 놓고 1위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그러니까 회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거는 이 네이버가 유일해. 네이버가 현실상으로는 1위야.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 거대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자, 전 세계에 자, 2위라는 업적을 갖다 달성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계속 하고 있잖아. 이제 선생님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인공지능 왜 필요한 거니? 인공지능 왜 필요한 거야? 응? 얘기 좀 한번 해볼까? 인공과 감소해서 그럼 우리 인구 감소한 만큼 다 로봇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럼 선생님 없으면 선생님도 로봇으로 만들어? 그런데 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근데 나의 느낌이 나려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나는 뇌만 있어. 그러면 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뇌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쪽 옮기는 거지. 그 기술이 바로 전자두뇌다, 전자두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제 신체 기관마다 살 수 있는, 기관만 따로 놓고 봤을 때, 살 수 있는 수명이 다 다르대. 뇌가, 심장이 살 수 있는 수명이 달라. 심장만 뛴다고 하면, 심장은 150년을 뛸 수 있대. 150년. 대박이지 않아? 근데 뇌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300년 가까이 살 수 있다고 하더라. 자, 신체 밸런스가 안 맞지. 근데 이 심장 같은 경우나 이 근육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바이오메디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료 기술을 통해서 여기 신체에 대한 부분에 강화를 하거나 신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뇌는 업그레이드가 되면 안 돼. 이거 안 돼, 뇌는. 뇌는 절대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래서 그 뇌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 바로 뇌의 절반을 또는 뇌의 전체를 또는 뇌의 바깥쪽 부분에 외장하드처럼 우리가 보조 뇌를 갖다가 우리가 달아서 뇌를 갖다가 재구성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전자두뇌의 목적이야. 이 전자두뇌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전자두뇌를 우리는 전뇌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전뇌. 그 전뇌를 우리가 옮길 때 메모리 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끼워서 그 메모리를 갖다가 우리가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과학자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 지금 2050년이 되면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 2035년에서 40년이 되면 인간은 죽지 않는 기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300년이든 1000년이든 살 수가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근데 그때 300년이든 1000년이든 살 수 있는 건 중요한데 그 신체 기관이 아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이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이가 있는데
그 기간을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신체 기관을 갖다 유지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바꿔야 되는 게 바로 다 기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젊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이동하는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최근에 있는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있냐면 그냥 아인슈타인 알지? 아인슈타인의 뇌가 1230g이거든? 근데 그 뇌를 33조각으로 잘라서 각 세계의 각 연구기관에 보냈어. 근데 미국에서 딱 안 보낸 8조각이 있어. 그 8조각이 어떤 걸까? 바로 아인슈타인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 기억을 왜 남겨놓냐면 이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하는 건 아인슈타인을 살려내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살려내서 그 상대성 이론의 그 이후에 이야기를 갖다 듣고 싶어서 아인슈타인을 살려내려는 거야. 그럼 아인슈타인의 기억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잖아, 그릇. 그 그릇이 바로 뭐야? 전자들인 거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겉모습만 전자분해이지 결국은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생각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인공지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인공지능. 자, 거기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의 필요성을 하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그 일론 머스크를 갖다 들었잖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혹시 모르는 사람? 일론 머스크 우리 뭐 하는 사람이지? 일론 머스크 우리 뭐 하는 사람이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회장이야. 전기자동차. 그 테슬라의 그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있어. 그 회사 이름이 뭐냐? 뉴럴링크야. 뉴럴링크. 이 뉴럴링크에서 죽은 원숭이만 약 800마리 정도 돼. 근데 원숭이 800마리를 왜 죽였느냐? 동물 실험을 했다. 어떤 동물 실험을 했냐면 원숭이가 게임기를 가져다 놨을 때 그 게임기의 레버, 조이스틱을 갖다가 조작하면서 자, 게임을 갖다가 즐기는 거를 원숭이마다 체크를 다 했어. 그래서 원숭이가 게임을 조작할 때 뇌파를 가지고 자, 그 빅데이터화 시켰어.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화 시킨 그 자료를 원숭이 머리에다가 칩으로 박아 넣었어. 그게 바로 베리칩이야. 그 베리칩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원숭이가 이제 조작을 갖다 하게 되면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머리에서 생각할 때 나오는 뇌파만으로 그 게임기의 캐릭터를 조종할 수 있게 됐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텔레파시 초능력이 생긴 거지.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었더니 그 칩을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우리가 감아버려, 녹여버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공격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할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원숭이가 그렇게 많이 죽게 되어진 거지. 그 방법을 찾았어. 결국은 뭐 분필만한 이 부분에 통에다가 칩을 갖다가 넣어서 머리에다가 끼워 넣는 거야.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원숭이가 실제 이런 뇌에 어떤 작용을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뇌가 그 칩을 칩이라고 침식한다는 게 뭐냐면 칩을 갖다가 용해시키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게끔 되어진 거지. 이게 무서운 거지.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테슬라 전기자동차야. 근데 얘들아, 이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고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낸 적이 없어. 왜 전기자동차가 아니냐?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를 갖다가 만든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가 만든 거야.
자,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결국은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돼? 인공지능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자율주행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24시간 내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우리가 필요한 전기 공급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기 공급을 갖다가 우리가 원활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바로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를 주 원료로 하는 자동차를 만든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자동차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에너지원이 된 거야. 이게. 근데 이 부분에서 아까 이 뉴럴링크사에서 만든 이 칩이 자,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담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집에 우리가 들어가면 환하게 불이 켜지거나 선생님이 여기서 불 켜줘 하면 불이 켜져, 불 꺼줘 하면 불이 꺼져, 불 약하게 켜줘 하면 불빛이 좀 줄어들어. 그리고 내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갖다가 볼 때 그 소변을 갖다가 봄과 동시에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아침에 소변을 갖다가 보게 되어지면 그날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어떤 건지를 말해주고 그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들을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어. 그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 인공지능을 갖다 통해서 만들어온 기술인 거야.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옆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야. 자,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하려면 자, 바로 필요한 게 뭐다? 그거를 이루게끔 하는 인공지능이 내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그래서 너희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들을 호모 치피엔스라고 부른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자, 근데 너희는 호모 치피엔스. 그 치피엔스라는 단어가 칩의 세대라는 거야. 핸드폰도 이제 필요 없어. 너희들은 칩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집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칩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신분이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홍채인식이나 음성인식이나 지문인식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그 부분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보안까지 철저하게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야, 이게.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올해 그 장영실 전형에 나왔던, 그러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장영실 전형에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 챗 GPT를 갖다가 이용해서 숙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할 것인지를 물어봤어.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챗 GPT를 갖다 이용해서 숙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어때? 둘 다? 어떤 거? 찬성? 없어? 반대? 왜 반대하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왜 반대해? 왜? 쉽게 할 수 있잖아. 왜 반대하는 걸까? 왜 반대하는 거야?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제 얻는 게 없고 걔네들한테만 더 연습만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좋은 게 없고, 그리고 걔한 그 챗GPT는 창의성이 없다? 창의성이 없다? 그러면 또 답죠? 나이는 자꾸 숙제를 그렇게 쉽게 하다 보면 챗GPT한테 의존하게 되니까 이제 챗GPT가 없으면 혼자서 생각하는 힘이 약간 무뎌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챗GPT 계속 쓰면 되잖아. 챗GPT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의존하면 뭐가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어떤 문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 약간 줄어들고 생각하는 힘이 뭐가 필요 있어? 그냥 챗GPT가 있는데 그 챗GPT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답이 다 똑같지 않을까? 근데 챗GPT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똑같이 안 되는데 너네들은 그럼 쓸 거야? 안 써? 걔만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연애가 뭐라고? 챗GPT만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최근에 이야기를 갖다 해주면 대학교에서 요새 대학생들이 이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숙제를 정말 많이 해간대. 그 숙제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얘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숙제를 갖다 내면 옛날에는 내용을 봤었는데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숙제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숙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갖다 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숙제에 대한 평가 방식이 완전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숙제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챗 GP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나,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그 어떤 툴, 그 다음에 시대적인 흐름,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도 챗 GPT에 대한 그 활용에 대해서 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챗 GPT를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그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다 좀 강화하는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챗 GPT를 갖다가 우리가 썼는지 안 썼는지에는 그 방법적인 거를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너네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걸 따져볼 거야? 챗GPT를 갖다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따져봐야 돼? 어떻게 따져보면 좋을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해봐. 응?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 어떻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응? 혹시 너네 아까 지금 연우가 다 똑같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럼 똑같은 거를 갖다가 그 복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거기다가 좀 적어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넣게 되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자료하고 어느 정도나 매칭이 되어지는지를 비교해주는 사이트야. 카피킬러. 최근에는 내가 워드를 치지 않았어도 내가 손글씨로 쓴 글씨를 OCR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읽어드리면 얘가 이게 읽어드린 이 이미지가
글자로 바뀌어. 그래서 그 글자로 바뀌어가지고 너희들이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를 확인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GPT를 우리가 써서 뭔가를 갖다 생산해냈을 때는 좀 우리가 아쉽기는 하지만 GPT 인증 마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지? 자, GPT 인증 마크가 들어가게끔 되어주면 GPT가 만든 문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GP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어떤 GPT만의 저작권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창작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100%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꺼내서 지금은 마구잡이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증제라고 하는 부분이 도입이 안 되는 이상은 그게 GPT가 했는지 아니면 이게 사람이 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게끔 된다고. 이건.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 GPT에 대한 이 얘기를 갖다가 좀 장황스럽게 좀 했는데, 일단 잠깐 한 템포 쉬었다 갈게. 또 10분 뒤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들 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준 자료 중에 하나만 열어봐봐. 국제학교 학생들 GPT로 숙제하다가 빵점 맞았다. 그 자료만 딱 하나 열어놓고 이따 10시 3분에 들어와, 얘들아. 알았지? 이따가 10시 3분에 우리 잠깐 또 봅시다. 자, 선생님 손 한 번만 씻고 올게.